자, 4번 봅시다. 51페이지 4번. 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하여 그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빌려서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사정을 모르는 병이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렸죠. 가부부동산인데, 자, 가장 매매를 했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둘이 짜고, 이 A라는 금전채권자가, 이 돈을 안 갚으니까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이 매매는 무효니까 이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지 을에게 있는 게 아니죠. 갑은 언제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자,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것은 이 가장행위는 불법행위다, 불법행위 아니다. 아니다.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이겁니다.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가 인정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한 저 금전채권자는 강제집행을 못 하거든. 등기가 채무자 감명의로 빠꾸 하겠죠. 그러면 이걸 빠꾸 시키는 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자, 우리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이중매매에서는.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빠꾸 시키면 강제집행할 수 있죠. 근데 을이 병한테 저당권 설정해서 그걸 모르고 있는 정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 이 저당권 등기는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하죠? 유효하죠. 그러면 이걸 이자가 경매를 붙였어. 그러면 경락이는 취득하는 거죠? 유효하게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따름이지 이 토지를 찾아오지 못하죠. 오케이? 그런다는 거. 자, 봅시다. 틀린 것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무효죠. 가장 매매니까 언제나 무효죠.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갑이 진정한 소유권자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자, 3번. 병이 과실로 가장 매매 사실을 모르는 경우. 자, 이거 보세요. 병은 선우 과실이 있어요. 선우 과실이 있어요. 그래도 병은 유효해요. 무과실이야만 유효해요. 과실이 있어도 유효하죠? 무과실은 유효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책에 확인을 또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하도 잘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 제3자, 동정의 표시. 82페이지. 83페이지로 넘어가서. 83페이지에 여기 중간에 1번에 선의이면은 알지 못하는 경우는 선인데 악이라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써있죠. 그 다음에 무과실은 불효라고 써있잖아. 2번에 무과실은 불효. 과실이 있더라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거. 선의이기만 하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전득자도 선의 제3자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전득자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선의 제3자는 유효하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이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가 되죠?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악의를 할지라도 유효하죠? 그러면 악의의 제3자는 이거 무효잖아. 무효죠? 근데 전득자가 선이에요. 선의 전득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해요, 못해요? 선의 전득자. 자, 제3자가 선의일 때는 전득자는 악이라도 취득한다는 거. 근데 제3자가 악일 때는 선의만 취득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 이번에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으니까 잘 좀 기억하세요.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알겠죠? 전득자도 제3자 속에 들어간다는 거.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죠? 그러면 여기 이제 4번을 보면은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이 손해배상을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여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병이 경매 실행해서 소유권이 상실됐으니까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5번이 틀렸죠. 자, 5번.
통정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 허위 표시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할 수는 없다. 오케이. 자, 이거 불법행위다, 불법행위 아니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할 수 없다. 1번 맞았잖아요. 2번 통정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으로 추정되죠. 그러면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을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오케이. 정확하네. 3번 통정의 표시에 있어서 제3자는 비록 선을 할지라도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과실이 있어도 보호받는다. 그렇죠. 과실이 있어도 보호받으죠. 그러면 3번이 틀렸네. 4번 통정의 표시에 의한 위형상 형성된 법률관계에 생긴 가압류 채권자. 이거 제3자에 아니에요. 제3자죠. 가압류 채권자 제3자입니다. 제3자. 자, 우리 은닉행위로서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은닉행위는 유효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2번 나온 게 이거잖아.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증여로 이전 등기해야 하는데 매매로 이전 등기를 했어. 그러면 증여는 유효 요건이 갖춰져서 유효하고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잖아. 그러면 매수인에게 등기는 유효하죠? 그럼 매수인이 제3자한테 팔아먹었을 때 선이든 악이든 제3자는 다 취득하죠. 오케이? 그 증여계약이 유효하니까. 그게 은닉행위라고 했죠. 은닉행위. 자, 우리 책에 83페이지를 보면은 체크 플러스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거 좀 잘 별표해놓고 눈여겨보야겠는데, 특히 1번, 자,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 그 다음에 2번, 가등기를 한 자, 그 다음에 5번, 병락을 받은 자, 6번, 파상관제인. 이 네 사람 밑줄 치라고 그랬죠? 이게 제3자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우리 채권은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3번, 제3자를 양기하기 위해서 수익자 5번, 6번 가장 저당권의 가장 포기 전에 있었던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자 7번 상속을 받은 자. 이것도 네 사람 밑줄 쳤네요. 6번까지 해서 이런 사람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란 얘기죠. 가장 실무자가 잘 나오는 게 5번이죠. 제3자를 양기하기 위해서 수익자. 제3자를 양기하기 위해서 수익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맺은 자 아니다.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이게 가장 잘 나오죠. 자, 아무튼간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 사살 해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중요 문제 해갖고 나온 것이, 자,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금 금방 읽어본 거잖아요. 자, 가장 전세권, 전세권부 채권의 가압류한 자. 가압류 채권자 제3자죠? 자, 우리 제3자를 양기하기 위해서 수익자. 수익자는 제3자라고 해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번이 답이 나와버렸네. 그 다음에 가장 양수인의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등기를 받은 자, 가압류 채권자. 다 제3자죠? 제3자. 자, 7번. 통정의 표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거. 통정한 허위의 가등기와 본등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당한 자는 그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오케이. 뭔 얘기입니까? 자, 이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을에게 가등기를 해놨는데 이게 가장 가등기야. 짜고, 갑과 을이 짜고 가등기를 해놨어. 그러면 이 가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통정의 표시로. 무효죠? 근데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병은 유효하게 취득하잖아. 근데 이 가등기에 의해서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됐네? 그러면 이거 직권 말소가 돼야 안 돼요? 직권 말소가 되잖아. 그런데 이 본등기는 사실은 무효거든? 무효인데 모르고 직권 말소가 됐어. 그러면 병은 을한테 무효 이거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주장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게 무효니까. 을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직권 말소가 됐을 때 이 등기를 회복해야겠죠? 직권으로 회복한다는 거. 직권 말소는 직권으로 회복 등기해야 해요. 등기 공무원이 지었으니까 등기 공무원이 살려내는 거예요. 등기 공무원한테 이거 살려내로 요구해야겠죠?
그렇죠?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을이 정한테 팔아먹었다는 얘기야. 어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그러면 정은 유의역에 취득하죠. 선일 때는 유의역에 취득해야 하나요? 그러면 병은 이거 소유권 주장한다, 소유권 주장 못한다. 그렇죠. 이 사람 거라니. 오케이? 아이고 쉽구나. 뭐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통정, 허유, 가등기 및 본등기로, 가등기도 무효니까 본등기도 무효전자, 이로 소유권 등기를 말소당한 자, 말소당한 자가 병이죠. 직권 말소가 됐으니까. 자, 말소당한 자는 그 본등기에 터잡은 부동산을 양수한, 그 본등기에 터잡은 부동산을 양수한 정을 얘기하죠, 정. 저 정. 이 선의 제3자, 정에게, 정에게는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한다, 주장할 수 없다. 자, 을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 이거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 자기가 소유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정한테는 주장 못 한다겠죠? 이 얘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자, 3번. 종중의 탈법 목적 없이 부동산을 타인 명의신탁했어요. 이 명의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그러면 그렇죠. 종중. 탈법 목적 없다 했으니까 그러면 유효한 명의신탁에 의해서 종중 명의로 가등기를 해놨죠? 그 가등기도 유효예요. 그러면 자, 명의신탁을 해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걸 대비하여 종종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게 한 가등기를 격리했다. 그 가등기에 동그라미 쳐죠. 가등기를 격리했어요. 그거 유효예요. 이건 통정의 표시가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의 표시로 무효다, 유효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종종의 명의신탁은 유효하기 때문에 가등기도 유효해요. 근데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 신탁자 명의로 가등기 해놓는 경우 있죠. 그 가등기도 원인무효이다라고 판결 내리죠.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 신탁자 명의로 가등기 해놓는 경우 있죠. 그 가등기도 무효예요. 꼭 좀 주의해서 하나만 알았다면 덜 것 틀려.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신탁자 명의로 가등기 했을 때는 가등기가 유효해. 지금 이게 지금 유효한 명의신탁이야. 그러니까 이 가등기는 유효해. 하지만 무효인 명의신탁에 의한 신탁자 명의로 가등기 해놓는 경우 있죠? 그 가등기도 무효다라고 판결 내리죠. 잘 기억하세요. 명의신탁이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자, 그런 거. 그러면 가등기는 동정의 표시로 무효이다 나왔으니까 틀렸네. 2번이. 유효하다 이래야죠. 유효하다. 3번. 대출 한도를 제한에 관련한 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호 명의 신용금고 양해하에 이제 나왔네. 양해란 말이 나왔죠. 합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동정의 표시로 명의를 빌려준 자는 대출 채무를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대출 채무는 무효죠. 자, 4번. 통정한 허유 대출 약정이에요. 신용금고의 을에게 허유 대출금 채권을 갖게 된 후 신용금고가 파산된 경우 파산관제인 이거 제3자예요, 아니에요? 제3자죠. 그러면 이 선의 악의는 파산관제인을 기준으로 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파산관제인 개인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틀려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의 악의를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갑이라는 회사가 파산 선고가 됐어. 그러면 법정 관리로 들어가거든? 법정 관리라는 건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 에? 그러면 회사가 클수록 막 5년 걸리고 10년 걸려요. 그 정리하는데.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 5년 걸린다고 봅시다. 5년 동안 정리하는 뭔가 관리자를 법원에서 선임을 해요. 판사가 선임을 해요.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적당한 사람, 그 업무와 유사한 업종을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월급쟁이 사장들이 있었잖아. 그런 분들은 그 방면에 빠삭해요. 빠삭하니까 그분을 월급을 뭐 500만 원, 300만 원 법원에서 줘. 법원에서. 그럼 국가 세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법정 관리 그 재산에서 줘. 재산에서 월급을 주면서 그걸 파산관제인을 선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가 되고 난 다음에 선임이 된 거잖아. 그러면 파산 선고가 되기 전에 어떤 뭐 이중 장부를 만들고 어쩌고 가장 행위를 했다는 거, 파산관제인이 그거 알았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그렇게 가장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들은 총 채권자가 알았냐 몰랐냐로 따져야지 파산관제인을 기준으로 선의 악의를 따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제3자는 제3자야. 그러지만 파산관제인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면 틀려버려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총파산 채권자. 그게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83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판례 잘 나와 있어요. 거기 파산 관제인은 제3자인데 이때 선악의 기준은 파산관제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총파산 채권자가 모두 악의가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죠.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겠다? 총파산 채권자. 이렇게 눈으로 한번 확인하면은 그래도 오래 기억 남잖아요. 자, 아무튼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산관제인은 제3자인데 파산관제인 병이 을에게 그 채권을 행사하면은 을은 대출 약정의 무효임으로 이유로 파산관제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죠? 자, 우리 선의 제3자 속에 들어가니까. 허위 표시 규정은 어음행위도 적용된다. 그렇죠. 어무수표행위도 우리 이 법률행위니까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될 수 있죠. 그렇죠? 자,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7번은. 8번. 8번은 차고인데, 여러분들 하나는 별표해야겠는데, 제가 볼 때는 5번이 나을 것 같아요. 5번에다가 별표하세요. 5번. 지금 통정허위 표시 대표적인 문제로 하나, 5번 별표. 별표했어요? 자, 차고 문제로 들어갑시다. 차고는, 자, 우리, 중요 부분의 차고가 있다는 걸 피호자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차고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일치가 된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알면서 착오를 일으킬 리가 없잖아.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아이고, 착각을 일으켰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게 착오인데, 근데 착오가 있을 때는 피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죠. 우리 민법에. 근데 그걸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었어.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냐, 못하냐? 못한다. 의무규정. 자, 이것 좀 하나 정리해 줘야겠네.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면은 정리해 줘야 해요. 109조, 착오. 와, 110조, 사기강박. 네 가지가 차이점이 있어요. 착오는 이건 불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된 거예요.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 그걸 피호자가 모르는 경우죠. 근데 이건 일치된 거죠. 일치됐는데 의사의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이건 불일치된 게 아닙니다. 일치된 겁니다. 그 다음에 착오는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이라는 것은 취소권 배제의 특약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렇지만 사기강박은 강행규정이죠. 이건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취소가 가능해요. 배제 특약이 허용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착오는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 이러면 틀려요. 손해배상 청구권 안 생겨, 착오는. 근데 여기는 불법행위가 성립돼 버려요. 그래서 사기강박은 불법행위가 성립돼 버리니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해요. 착오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에요.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는 사기강박은 경제적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경제적 요인은 필요 없다. 사기를 친 자가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하고 사기를 당한 자가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한다 이러면 틀려. 경제적 요인과는 관계없어. 이익이 되건 손실이 되건 상관없어. 그런 거. 그것과는 관계없어. 속았으면 사기야. 오케이? 저 네 가지가 차이가 나죠. 지금 착오는 의무규정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착오는 중요 부분으로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중요 부분이 되려면은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해요. 착오자에게. 오케이? 그러면 중요 부분으로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러면 취소한다 못 한다? 못 하죠. 그러면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건 착오자가 입증해야죠. 취소하는 자가. 근데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죠. 중대한 과실은 취소 못하게 하는 유의를 주장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죠. 자, 풀어가면서 얘기합시다. 8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피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인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맞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3번이나 나오니 또 나올 것 같아? 피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네. 어떤 경우? 아니,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착오자에게 그래도 취소할 수 있어. 이거 3번 나왔는데 또 나오는데 대답 안 는 거 찾으지야겠어. 대답 안 하면 무조건 찾으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 90페이지 제일 밑에 별표에 있는가 안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3개나 해놨잖아. 90페이지 제일 밑에 3번을 보니까, 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알면서 상대방이 이용했어. 알면서 이용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그게 3번 나왔는데 또 나온다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나와.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는 경우. 알면서 이용했다는 말이 나오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 이게 최근에 3번 나왔어. 또 나와. 오케이? 자, 그거 좀 잃어버리지 말라고 확인 사살을 해드렸어.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예의도 있다는 걸 알아놓으시고, 2번.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거기다 붙여줘.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죠. 중요 부분이죠. 자, 이것도 확인해 드릴까요? 자, 중요 부분에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착오 89페이지. 89페이지에 핵심 정리 있잖아요. 거기에 3번, 1번에 양가로 3번.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기 증인의 착오라고 나왔죠? 이게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죠. 거기 3번 찾았어요? 89페이지 핵심 거기에 3번. 3번 동그라미 쳐놨잖아. 하여간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기 동그라미만 치고 열비만 해놓으면 안 돼.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중요 부분으로 착오라는 거, 동일성. 그러면 2번 맞고. 3번, 착오로 인한 취소는 피의자의 주관적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피의자의 경제적 불이익, 거기다 밀착하죠. 경제적 불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다. 그렇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고려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3번이 틀렸죠? 4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5번, 착오가 상대방에게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자, 동기의 착오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표시됐다는 말과 유발했다는. 자, 유발했다는 말이 있죠? 그럼 표시 여부를 따지지 않죠. 유발했다는 말이 있으면은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죠. 이 동기의 착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동기의 착오는 어떤 때만 취소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표시됐다. 동기가 표시됐다는 말. 또 하나. 유발했다는 거. 상대방이 유발했다. 그러면 표시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 상대방 유발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5번 어디 나오는가 이것도 확인해 드릴까요? 자, 동기의 착오가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87페이지. 87페이지 5번에 동기의 착오라고 나왔죠? 거기에 예의. 자, 원칙은 취소할 수 없어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니까 그 원칙 첫 번째 줄에 밑줄 쳐야죠. 원칙은 취소할 수 없는데 예의 해갖고 기억번 표시되어라고 나오죠? 이건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기억번에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까지 밑줄 쳐내야죠. 기억번 밑줄 쳤어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번 표시가 없어도 유발된 때라는 말이 나오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8번은 해결했고 9번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령상 제한 거기다 밑줄 치세요. 이게 바로 동기의 차고예요. 이게 바로 뭐다? 동기의 차고.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의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어. 동기의 차고에 해당한다. 맞았죠? 2번 토지의 전부를 경작한 농지인지 알고 매수했는데 측량 결과 절반이 하천부지예요. 이걸 토지의 경계 형원화에 관한 착오라고 그래요. 자, 우리 여기 여러분들 아까 89페이지인가요? 89페이지 거기 중요번호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번 토지의 현황 경계의 착오라고 나왔죠? 이게 바로 중요번호 착오에 해당돼요. 토지의 경계 현황에 관한 착오. 자,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이후로 2번 맞고. 화해계약이 뭡니까? 합의 보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그래. 합의. 우리가 화해조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화해시킨다 이런 얘기 하잖아. 합의 보는 거. 그러면 화해계약에서는 분쟁 목적 유효사항 거기다 밑줄 주세요. 분쟁 목적 유효사항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죠. 분쟁 목적 유효사항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3번 맞았죠. 우리 이건 시험 문제가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는데 그래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주는데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책에 91페이지에 나오죠. 자, 91페이지에 3번 밑에 3번. 자, 그냥 가볍게 보세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분쟁 유효사항의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분쟁사항에 관한 착오는 합의 본 거니까 취소 못해요. 그렇지만 분쟁 목적 유효사항의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오케이? 분쟁 유효사항의 목적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 등기가 원인무효예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무효니까 경제적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라고 그랬죠? 경제적 손실이 없으니까 이건 착오 이후로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죠. 5번 임대차에서 목적물이 임대인 소유가 아닌 것만으로는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임대인 소유물이야요. 임대인 소유물이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되니까 이것은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없죠. 그렇지만 임대인 소유물이라는 걸 약정을 했잖아. 근데 임대인 소유물이 아니야.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선언하죠. 임대인 소유물이 한다는 걸 약정을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이 없는 한은 소유자가 틀리다고 해서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이 임대차나 매매에서는 꼭 타인 소유 목적물도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10번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를 동의했어요. 그러면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적 해석이에요. 진위를 동의해 줬으면은 진위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했잖아 아까.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1번이 틀렸죠. 진위를 동의해 줬으면 진위대로 해석하면 되니까요. 착오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법률에 관한 착오도 이거 착오죠. 여러분들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 또는 세금 계산을 잘못했어. 이것도 중요 부분으로 착오예요. 이걸 법률로 착오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한다? 법률로 착오. 자, 농지 상당의 하천부지를 사전에 알았다라면은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해요. 그러면 이거 중요 부분이다, 중요 부분이 아니다. 중요 부분이죠. 토지의 경계 형원화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라고 했죠.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에 지번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에 지번이 잘못 표시됐어. 그러면 이것도 계약은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죠. 합의했으니까 합의에다 동그라미죠. 아까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는데 지번은 Y 토지로 표시했어. 그래도 X 토지로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해석해야 하잖아. 이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착오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자, 5번. 토지의 소유자의 공무원의 법령상 오해에 따른 설명. 이게 바로 상대방 유발한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공무원이 잘못 설명해 줬으니까 그것만 믿고 계약을 맺는 경우 있잖아. 국가에 증여하는 계약을 맺었어. 이걸 취소할 수 있죠. 거기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 상대방이 유발. 상대방이 유발했으면은 동기의 착오는 표시됐든가 안 됐든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번. 갑과 을은 을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이 매매계약에서 시가에다 동그라미 쳐줘. 가격은 차고예요? 차고 아니에요? 아니죠. 면적이나 가격은 차고가 아니라는 거. 시가에 관한 차고는 차고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1번 맞았죠? 토지의 현화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제공하지 않고 계약에 있어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했다면 더 이상 착오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말도 안 되죠. 자, 매도인 측에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매수인은 중요부분을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공부했죠? 언제 했냐고요? 이거 다섯 번 나. 여기 92페이지 2번. 아마 별표 한 3개 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와. 매도인 측에서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 이후로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 2번. 착오와 해제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 나와요. 5번 나온 거예요. 5번. 자, 적법하게 해제한 매도인 측에서 해제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읽으면서 그것이 떠올려야 하는데 안 떠올라요. 그게 그것인데 거기 적법하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 나온다면 이러면 틀렸구나 이렇게 딱 읽어내야죠. 해제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러면서 알겠죠? 그러면 2번이 틀렸어요. 한번 중요부분의 착오 이후로 취소하는 경우에 경과실에다 동그라미 쳐줘.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중과실만이 취소 못 하는 거지.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 무거울 중자와 가벼울 경자는 틀려. 네. 중대한 과실만 취소하지 못하고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차고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잘못이 있는 거잖아. 경미한 잘못이라도 잘못이 있는데 상대방은 차고자가 취소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차고자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차고는 불법행위가 성립돼야 안 돼요. 그러면 팔자소관이다. 팔자소관. 알겠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 없다. 맞았죠? 4번. 갑이 중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법률관계를 유지하는 을이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이 입증해야죠? 갑이 차고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걸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면 4번 맞았죠? 자,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런다고 그랬죠? 표시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죠. 유발했다고 나왔으니까. 자, 12번. 자, 착오에 관한 중대한 과실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제가 볼 때는요. 11번에다가 별표해하고 싶네. 11번에다가. 여러분들 시험에 가장 가까운 것이 11번 문제예요.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까운 것. 자, 12번. 착오의 중과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피고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 효력을 유지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죠? 그거 바로 유유를 주장하는 자, 유지하려는 자. 맞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상대방이라는 얘기예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게 취소하고자 하는 차고자라는 얘기고,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상대방이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맞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이것만 안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그 말인가를 몰라갖고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안 기억갖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이것을 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2번.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공장 건축할 수 있는가 관할관청이 알아보지 아니했을 때 이건 중대한 과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중대한 과실, 무거운 과실이죠.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거죠. 그러면 이거 취소해요, 못해요? 못하죠. 취소 못하죠? 신용보증금에 담보대출로 대출했는데 금융기관이 대출자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는데 착각을 일으켜서 회수된 줄 알고 담보권 설정을 해지 통지했다. 거기 빚을 취하죠. 담보권 설정을 해지 통지. 그러면 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주 업무가 그거잖아. 근데 그걸 대출금이 회수가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직원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면 그 담보권 설정의 해지 통지를 취소 못해요. 취소 못해요. 취소 못해요. 취소 못합니다. 그대로 해지된 거죠. 취소할 수 없다. 3번 맞았죠? 자, 고려청자. 제가 읽어보세요. 고려청자가 이게 진품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징기명기에 출품해야 합니까? 그 감정평가사에 의뢰해봐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식별 능력을 과신해갖고 진품을 알고 1억 원 주고 샀는데 최근에 구워진 청자야. 200만 원짜리밖에 안 가. 에? 그러면 그거 취소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거 진품은 감정평가를 안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죠. 감정평가해야 할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건 징기명기에 출품해야 할 건 아니다. 그거 의뢰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의 식별 능력을 과신해서 1억 원으로 주고 샀어. 200만 원짜리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결 내리죠. 자, 읽어볼까요? 고려청자를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이 밝혀진 경우 개인 소장자인 매수인이 출처의 조의나 전문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 이건 중대한 과실이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 아니다. 응? 꼭 뭐 골동품을 꼭 감정평가를 의뢰해야만이 그 중대한 그거 아니야. 에? 아니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지. 그러니까 보호가 되지. 그 1억 원 돌려받으니까. 에? 못 받는 게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 에?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중대한 과실이면 취소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자를 보호해 주는 거지. 꼭 징기명기에 출품해야 하는 거 아니란 얘기야. 오케이? 어려워요? 우리 교과서에 판례 소개 안 해놨어 이거? 있을걸? 여러분들이 별로 안 읽어봐도 어디에 나와요?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는 거. 고려청자 어디 안 나오는가? 고려청자는 어디 안 나오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고려청자가 안 나온 거야. 알겠죠? 고려청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아무튼간 이건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는 거.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의 신뢰성이나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토지를 거래했어. 그런다면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해요, 안 해요? 공적 정보를 확인해야죠. 그럼 확인하지 않으면 이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죠. 이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틀렸네. 확인하지 않았으면은 지가 공인중개사 업자를 통해서 구입하면 공인중개사 업자가 그런 걸 확인하도록 돼 있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 그렇지만 지가 직접 샀을 때는 토지재장 무슨 뭐 임야재장 또는 이 등기부 이런 걸 다 열람해 보야죠. 그렇죠? 근데 열람해 보지 않았으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럼 5번이 틀렸네요. 13번. 착오, 사기, 강박에 대한 옳은 것은. 자,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시가가 중요 부분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2번. 피고자의 착오 이후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여기 착오는 불법행위가 성립돼야 한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2번도 틀렸고. 제3자의 사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취소해야 해요.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문제 잘 나와요.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3번 틀렸죠? 이거 어디 확인해 드릴게요.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 여러분들 손해배상 여기네.
98페이지 잘 밑에 줄에 98페이지 잘 밑에 줄을 보면은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쁘게 밑줄 쳐 있죠. 98페이지 잘 밑에 줄에 그거죠. 저 문제 잘 나오니까 확실히 알아놓으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매도인의 기망행위에 매매계약이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키로 하는 득약을 맺었어. 자,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교실만한 토지를 사는데 이쪽은 사고 이쪽은 빼기를 했어. 그러면 이쪽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불성립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됐으면 무효 취소를 논할 여지가 없거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차고 이후로 사기 이후로 취소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거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이렇게. 자, 토지를 매매 대상이 제키라는 특약은 그 특약만 기망행위로 취소할 수는 없다. 맞았죠? 왜? 취소 사유가 아니야. 그건 취소 사유가 아니야 아예. 오케이? 왜?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 매매 대상에서 제키라는 특약을 한 경우 거기다가 계약의 불성립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부분은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야. 계약이 불성립됐으면 무효 취소를 논할 자격이 없거든. 왜 그런가 알겠죠? 그래서 4번이 맞았네요. 5번 강박으로 이어진 소송행위. 여기 소송 동그라미 치세요. 이 소송행위는 차고, 사기, 강박이 적용 없어요. 소송행위는 차고도 취소 못해요. 사기, 강박도 취소 못해요. 소송행위는 그대로 그냥 유예해요. 소송행위. 차고나 사기, 강박이 있더라도 그건 적용된다, 적용 없다? 적용 없다. 소송행위가. 자, 14번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4번 지금 차고 문제 하나 별표해 줬죠? 11번 문제 별표해 줬죠? 그렇잖아요. 네. 하나씩만 별표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자, 14번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비진의 표시는 표자를 보호하는 뜻에서 항상 무효이다. 원칙은 유효하다. 원칙은 유효하죠.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가 통정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항상 무효이다. 선의 제3자한테는 유효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틀렸고 3번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의 착오는 중대한 의사의 흠결이므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취소 사유다. 그렇죠. 착오가 무효이다 이러면 틀리죠.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 3번도 틀렸고 4번 상대방이 오인에 빠지게 하는 허위의 과장 광고 이거 사기 아니에요? 아니죠. 과장 광고 허위 광고는 이거 위법행위이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그건 의사표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죠. 자, 강박의 정도가 이거 이 5번 좀 잘 기억하세요. 이게 3번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아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 강박이에요. 그러면 무효라는 거. 그건 뭐다? 무효. 자, 우리 찾아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 강박행위. 예, 제일 위에 줄에 96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96페이지 제일 위에 줄을 보니까 자, 여기 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될 상태로 만들었다면은 그건 무효에 해당한다. 무효에다 동그라미 쳤죠? 잘 위에 줄에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는 거. 그게 극심한 강박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5번이 맞았네? 5번이. 자, 15번. 이 15번은 하나 별표해놔요. 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죠. 자, 갑은 이 건물을 사기를 당한 자로서 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사기를 친 자는 A예요, A. 그러면 계약은 을과 맺었으니까 제3자가 사기를 친 거죠. 이걸 제3자의 사기 강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갑은 을이, 상대방이죠, 을이.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이런 사정을 제3자가 사기를 쳤다는 것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요.
예, 하나여 취소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을의 선의 무과실이에요. 몰랐어. 알 수도 없었어. 무과실에는 취소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고 그 대신 갑은 A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취소 못하다 보니까 돌려받지 못하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했잖아. 그러면 사기 강박은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그랬죠? 손해배상.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는 꼭 취소해야 한다. 취소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아내야죠. 자, 이 A가 알고 보니까 을의 대리인이야. 그러면 을이 본인이잖아. 을이 본인이고 A는 대리인이죠?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인이에요, 남남이에요? 동일하게 취급해야죠. 동일하게 취급해야죠. 대리인인 경우에는 이거 매년 나와요. 이거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이 갑은 을이 그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을이 본인이잖아. 을이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매년 나와요. 오케이?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면. 저 문제 잘 나오는 얘기니까. 자, 이제 풀어볼까요? 옳은 것은 갑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 을이 알 수 있었어. 과실이 있어. 그러면 갑은 을에게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래야죠. 없다고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을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갑은 을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답이죠? 2번이 맞았죠. 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을과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3번 틀렸고. 4번. 을이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계약 체결 당시에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갑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이거 선의 무과실이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몰랐어. 하자가 있다는 걸. 그러면 물을 수 있죠. 4번 틀렸고.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을이 병한테 팔았어. 근데 병이 선의야. 그러면 이 취소를 가지고는 선의 병한테는 대항하지 못하죠. 자,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효과는 선의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래야죠.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럼 맞은 것은 2번밖에 없죠. 16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도 사기 이후로 취소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원인과 결과관계.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깜빡깜빡 놓치니까요.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사기와 여기 95페이지 그 박스 밑에 바로 동그라미 4번. 95페이지 동그라미 4번. 주관적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써 있죠. 기망행위와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어야죠. 동그라미 4번. 그래야만이 사기 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놓치지 말라고 확인 사살을 해드린 거죠. 인과관계가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2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했어요. 그러면 이건 사기는 적용 없고 차고만 적용된다 그러죠. 사기는 적용 없어요. 사기는 적용 없고 차고만 적용된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차고 파트에 나오든가 사기 파트에 나오든가 그 신용 이건 서명차고라고 그래. 이것 보고 이것은 사기는 적용 없다. 여기 나오네. 98페이지 5번에 1번에 동그라미 2번 5번에 1번에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다만 신원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하는 자는 착각을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건 사기는 적용 없고 거기 밑줄 쳐야죠. 사기는 적용 없고 차고 이후로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서명착오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서명착오. 차고 이후로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차고 이후로 취소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틀렸네. 2번도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죠. 사기는
적용 없어요. 사기는. 3번.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서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가 생길 때는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없다. 자, 이거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죠. 사기든 착오든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번도 틀렸죠. 4번. 고지 설명 의무가 있더라도 이걸 숨겼어요. 이걸 부작이라고 그래요. 부작이. 자, 고지해줘야 하는데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는 걸 뭐라고 부른다? 부작위. 그럼 부작위도 기망행위죠. 부작위에 의한 사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부작위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 사기에 여기 나오네. 9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제일 밑에 줄에 자, 친해식상 고지할 친해식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걸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역시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성립한다. 써 있죠? 그걸 부작위라고 그래요. 찾았어요? 공동묘지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부작위다 이겁니다. 그게 기망행위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거.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제3자의 사기로 목적물을 헐값으로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매도인은 취소할 수 없다. 자, 매수인이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없었을 때는 알 수 없어. 선우무과실이야. 이거. 선우무과실이면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알 수 없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5번이 맞았네요. 17번. 도달지 원칙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거. 자, 무건대리의 상대방의 취인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 이건 발신주의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의 승낙. 이것도 발신주의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취인 여부 최고에 대한 법정 대리인 확답. 이것도 발신주의죠. 제3자와 채무자의 계약에서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 최고에 대한 채권자 확답. 이것도 발신주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했는데 수익자 확답. 이건 도달주의죠. 이건 도달주의. 그래서 우리 책에 발신주의 예의 해갖고 우리 발신주의 잘 정리해놨죠? 자, 여기 101페이지 제일 위에 체크 플러스 해갖고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다.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를 물어본 거죠. 그 중에서 2번과 3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 그 다음에 무건대리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 확답. 이 2가지가 최고로 중요해요. 이건 발신주의라는 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렇죠? 자, 18번, 19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18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제한 능력자가 도달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효자는 도달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주장할 수 있다. 도달 시에 소급하여 이게 틀렸죠. 안 때부터죠. 안 때부터. 그런 것들을 명확히 빨리 찍어내야죠. 자, 어디에 나오는가 볼까요? 여기 104페이지. 104페이지. 자, 여기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이들일지라도 법정 대리인 의사표시를 도달을 안 때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써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 3번째 줄에 도달 시에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아주 자상히 더 써놨죠. 그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안 때부터. 그러면 도달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나왔으니까 틀렸고. 3번, 2번. 채권 양도 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 채권자가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바로 여기 회수해 버렸어. 거기다 미술 취하죠. 그러면 2층에 살고 있는 채권자가 그걸 발송을 한 채권자가 가정부가 받는 걸 보고 그걸 바로 뺏어갔어. 그런다면 집주인한테 도달했다고 볼 수 없죠. 그럼 회수해 갔다는 말이 없으면 도달했다고 볼 수 있죠. 가정부한테 도달이 되더라도. 오케이? 그러면 그건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 회수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번 맞았죠. 3번. 갑은 의료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은 이거 공시송달 요건이 안 갖춰진 거죠. 공시송달은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나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
이게 공시송달의 요건이죠. 그것만 알면 돼요.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자, 우리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여기 103페이지 2번의 요건, 이것만 밑줄 치면 돼요. 요건에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하는데 피호자가 과실이 없어야 한다라고 나왔죠?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을 한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 자, 주소를 알고 있으면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안 갖춰진 거죠. 그러면 그거 공시송달의 효력이 안 생깁니다. 알겠죠? 4번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이거 시험제 잘 나오죠. 발송한 후 사망했다든가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시험제 참 잘 나와요. 여기 102페이지 제일 밑에 3번. 102페이지 제일 밑에 3번 별표 해놨죠? 자,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4번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효력이 생긴다 이래야죠. 4번 틀렸고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발신주예요? 청약은 모두 다 도달주예요? 뭐가 발신주의죠? 승낙. 청약과 승낙은 구별해야죠. 청약은 다 도달주예요. 에? 이거 이런 거 그림 그려줬잖아요. 여러분들 5만 곳에 다 써 있을 거예요. 대화자와 격지자는 어떻게 틀린다고 그랬죠? 대화자의 계약과 격지자의 계약을 뭘로 구별한다고 그랬죠? 시간의 간격. 청약과 승낙이 시간상의 간격이 없이 즉시 이루어지는 걸 대화자라고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걸 격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뭐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까? 청약과 승낙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려줬어. 청약은 대화자든 격지자든 다 도달시예요. 근데 승낙은 대화자는 도달시지만 격지자는 발송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동그라미까지 쳐줬잖아. 그리고 자 이렇게 승낙 후 효력이 생기는 이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대화자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 후 도달 시에 성립되는 거고 격지자의 계약에서는 승낙 후 발송 시에 성립되는 거고. 5만 곳에 다 이거 다 그려 있을 텐데 여기저기 다 그려 있죠. 이게 하도 잘 나와서 청약과 승낙을 비교하라고. 근데 또 그리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19번 마지막 문제네요. 의사표시 우리 의사표시 이거 도달에 대해서 하나도 밑줄 치야겠는데 별표해야겠는데 19번 하나 해놓으세요. 19번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그 중에서 절로 나온 문제네요. 19번이. 옳은 것은 기억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 이게 이제 최고 판례인데 자 이거 보세요. 아파트라고 있어. 아파트에 그 세장같이 생긴 그 우편함이 있잖아. 그거 그냥 다 열어 개봉되는 거잖아. 그러면 집배원이 거기다가 넣어놨어. 이건 도달했다고 볼 수 없어요. 도달했다고 볼 수 없어. 알겠죠? 그러면 집배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아파트 공동 출입구에 우편함에 넣어둔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취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이래야죠. 없다 이래합니다. 니은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은 이거 반송되지 않고 있으면 도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니은번은 맞았네. 디귿번 채권양도 통지인 준법률행위가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유관념상 채무자에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거기다 비추하죠.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걸 도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귀를 꽉 막았어. 내 목소리가 들리는 상태인데도 그러면 도달한 거야 안 한 거야? 귀를 꽉 막은 건 주관적 상태라니까 지금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라겠잖아. 그러면 도달한 거야. 여러분들 귀를 꽉 막았더라도 저는 얘기 다 한 거야. 얘기한 거야. 자, 리을 봐.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 여기 나오잖아. 수령을 거절했더라도 도달한 거죠? 그러면 기억번 하나만 틀리고 다 맞았네. 네. 그 중에서 19번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오늘 첫 시간이지만
중요한 거, 그 테마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별표해 줄게요. 그런 식으로. 별표가 남바르면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데 힘들어. 가장 일당 10 하는 거. 이 문제를 풀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알아내야 할 거,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하나씩 별표해 줄 테니까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그거라도 정리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 목표가 달성됐고, 다음 주에는 이제 대리보트에서 위법 총칙이 끝난다고 배웁니다. 우리 저기 진도표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진도표 있죠? 저기 붙여 있는 거. 그대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 그리고 예습을 해오더라도 답은 체크하지 말고 한번 그냥 쭉 풀어보고 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교과서 확인해 보니까 좋죠. 여기 별표를 3개나 했는데 머릿속에는 없구나 막 하면서 그렇죠. 자, 하지마. 이걸 자꾸 반복해서 풀어봐. 여러분들 여러 권 책을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풀었던 걸 반복해서 2번, 3번 푸는 게 더 좋아. 점수를 득하는 데는 더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반복하는 게 여러분들 생명이에요. 이것저것 자꾸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 보는 것보다도 차라리 기본서를 보고 확인 사살하고 정리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봤던 거니까. 안 봤으면 몰라도 그것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